화물차를 몰고 나가는 순간부터 기사님은 숫자로 둘러싸입니다. 몇 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는지, 몇 톤까지 실을 수 있는지, 몇 미터 안에는 세우면 안 되는지, 이 숫자들을 모르면 시험에서 틀리고 도로에서는 벌점이 됩니다. 오늘 그 숫자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로통호입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필수 문제 1탄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쉰 문제를 한 번에 준비했습니다. 과목은 4가지입니다. 법규 13문제, 안전운행 12문제, 화물칙금 12문제, 운송서비스 13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순서 그대로 갑니다. 쉰 문제가 많아 보이시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은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60점이 목표입니다. 자주 나오는 것만 확실히 잡으면 됩니다. 오늘 이 쉰 문제가 바로 그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기사님도 따라오실 수 있게 어려운 용어는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규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로 옳게 묶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2번 운송사업, 여객사업, 렌터카사업. 3번 운송사업, 정비사업, 검사사업. 4번 주선사업, 가맹사업, 하역사업.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접 차로 짐을 나르는 운송사업, 짐을 보내려는 화주와 기사님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운송주선사업, 그리고 가맹점 네트워크로 운송하는 운송가맹사업입니다. 여기서 주선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흔히 아는 주선소처럼 일감과 차량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운송은 쉽고 주선은 있고 가맹은 묵습니다. 거의 매회 출제되는 기본 개념이니 꼭 챙겨가세요. 두 번째도 법규입니다.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최고 속도에서 얼마나 감속해서 운행해야 할까요? 1번 10% 감속, 2번 20% 감속, 3번 30% 감속, 4번 50% 감속.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 20% 감속입니다. 감속 기준은 2가지 숫자만 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비가 와서 노면이 젖었을 때는 20% 감속, 폭우나 폭설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거나 노면이 얼어붙었을 때는 50% 감속입니다. 암기 팁은 젖으면 20, 얼면 50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 속도 시속 80km 구간이라면 비가 올 때는 시속 64km, 눈이 쌓였을 때는 시속 4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운행에서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세 번째도 법규입니다. 폭우나 안개로 가시거리가 얼마 이내일 때 최고 속도의 절반으로 줄여야 할까요? 1번 200m 이내, 2번 150m 이내, 3번 100m 이내, 4번 50m 이내.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100m 이내입니다. 방금 젖으면 20, 얼면 50이라는 암기 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50에 해당하는 조건을 정확히 봅니다.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폭우나 폭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그리고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입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눈이라고 다 절반이 아닙니다. 20mm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그 미만이면 20%, 그 이상이면 50%입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젖은 정도면 20%인데 앞이 안 보일 만큼 쏟아지면 50%가 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눈은 20mm, 시야는 100m. 두 숫자가 20%와 50%를 가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고속도로 갓길 표지판 간격이 대략 200m입니다. 앞 표지판이 안 보이면 이미 절반 감속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도 법규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고속도로에서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얼마일까요? 1번 시속 100km, 2번 시속 90km, 3번 시속 80km, 4번 시속 110km.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시속 80km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지만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시속 80km로 제한됩니다. 짐을 실은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사고가 나면 피해도 크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억하실 것은 위험물 운반 차량과 건설기계도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 제한이라는 점입니다. 큰 차, 무거운 차는 80, 이렇게 묶어서 외워두세요. 다섯 번째도 법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지켜야 하는 최저 속도는 시속 몇 킬로미터일까요? 1번 시속 30km, 2번 시속 50km,
3번 시속 60km, 4번 시속 40km.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 시속 50km입니다. 고속도로는 최고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 속도도 있습니다. 시속 50km보다 느리게 달리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최저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1번 보기가 바로 그 자리라 많이 막힙니다. 암기 팁입니다. 고속은 50, 전용은 30. 두 개를 항상 짝으로 외우세요. 실무 팁도 드립니다. 짐을 무겁게 싣고 오르막에서 속도가 확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오른쪽 차로로 붙으셔야 합니다. 뒷차 입장에서 느린 화물차는 서 있는 벽입니다. 6번째도 법규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얼마일까요? 1번 시속 30km, 2번 시속 40km, 3번 시속 60km, 4번 시속 50km.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 시속 50km입니다. 이걸 50에 30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도심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나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낮춘 겁니다. 예전에 60으로 알고 계셨다면 바뀐 겁니다. 소통을 위해 필요한 구간만 예외로 60까지 허용됩니다. 배송은 대부분 도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사님이 하루 중 가장 오래 지키게 되는 숫자가 바로 이 50입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도심은 50, 골목은 30. 실무 팁 드립니다. 내비게이션 제한 속도 표시가 60으로 뜨는 구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표지판이 우선입니다. 7번째도 법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얼마일까요? 1번 0.02% 이상, 2번 0.05% 이상, 3번 0.03% 이상, 4번 0.08% 이상.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0.03% 이상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4번 보기가 바로 취소 기준이라 가장 많이 낚이는 자리죠. 두 숫자를 짝으로 외우세요. 암기 팁은 03에 걸리고 08에 취소입니다. 실무 팁입니다. 술이 깼다는 느낌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수치입니다. 영업용 기사님은 면허가 곧 생계입니다. 8번째도 법규입니다. 도로법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그러니까 과적으로 단속되는 화물차의 중량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 축하 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2번 축하 중 8톤 초과 또는 총중량 30톤 초과, 3번 축하 중 12톤 초과 또는 총중량 45톤 초과, 4번 축하 중 15톤 초과 또는 총중량 60톤 초과.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축하 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면 운행 제한 대상, 즉 과적입니다. 축하 중은 바퀴 축 하나에 걸리는 무게, 총 중량은 차와 화물을 더한 무게입니다.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총 중량이 40톤 이하여도 한쪽 축에 10톤이 넘게 실리면 그것도 과적입니다. 짐을 골고루 펴서 싣는 게 중요한 이유죠. 암기 팁은 축 10, 총 40입니다. 과적을 하면 제동거리가 그대로 길어집니다. 과적은 과태료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못 서는 차를 만듭니다. 9번째도 법규입니다. 화물 자동차가 화물을 실을 때 길이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1번 자동차 길이에 10분의 1을 더한 길이, 2번 자동차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 3번 자동차 길이에 5분의 1을 더한 길이, 4번 자동차 길이에 3분의 1을 더한 길이.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동차 길이에 길이에 10분의 1을 더한 길이까지입니다. 높이도 같이 외우셔야 합니다. 지상에서 4m까지입니다. 그리고 무게, 적재 중량은 그 차의 적재 중량의 110% 이내입니다. 5톤 차라면 5.5톤까지가 한계입니다. 암기 팁은 이겁니다. 길이는 10분의 1, 높이는 4m, 무게는 110%. 10번째도 법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의표지, 2번 규제표지, 3번 예고표지, 4번 지시표지.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예고표지입니다. 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지, 그리고 노면표시까지 5종류입니다. 예고표지란 이름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님들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도로에서 안내판을 워낙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구분하는 암기 팁 드립니다. 금지하면 규제, 시키면 지시, 붙으면 보조. 하지 말라는 건 규제 표지, 이렇게 하라는 건 지시 표지, 다른 표지 밑에 붙어서 설명을 더하는 건 보조 표지입니다. 그리고 도로 바닥에 그려진 선과 글자, 이것이 노면 표시입니다. 표지판만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5종류 중 하나를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없는 이름을 하나 끼워 넣고 고르라고 합니다. 11번째도 법규입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가 주행해야 하는 차로는 몇 차로일까요? 1번 1차로, 2번 2차로, 3번 1차로와 2차로, 4번 3차로.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 3차로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로는 승용차와 중형 이하 승합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만 쓰는 차로입니다. 화물차는 앞지르기를 할 때도 1차로로 못 갑니다. 도로가 텅 비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앞에서 저속 차량은 오른쪽 차로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칙이 고속도로에서는 아예 차로 번호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편도 2차로 도로라면 화물차는 2차로가 주행차로입니다. 차로 수가 늘어나도 원칙은 같습니다. 1차로를 빼고 나머지 중 가장 오른쪽이 화물차 자리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12번째도 법규입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을까요? 1번 5m, 2번 3m, 3번 10m, 4번 제한이 없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 5m입니다. 주정차 금지에서 나오는 숫자는 2개뿐입니다. 5m와 10m입니다. 5m짜리부터 묻겠습니다. 교차로 가장자리와 도로 모퉁이, 그리고 소화전 같은 소방용수 시설입니다. 왜 모퉁이가 5m일까요? 그 자리에 차가 서 있으면 코너를 도는 차가 앞을 못 봅니다. 화물차는 차체가 커서 시야를 훨씬 많이 가립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모퉁이와 소화전은 5m, 실무 팁 드립니다. 5m가 감이 안 오시면 승용차 한 대 길이가 대략 4m 반입니다. 차 한 대 반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13번째, 법규 마지막입니다. 다음 중 10m 이내 주정차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버스 정류지 표지판, 2번 건널목 가장자리, 3번 소화전, 4번 횡단보도.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은 앞에서 배운 5m입니다. 10m짜리를 묶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지,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그리고 안전지대 사방입니다. 기준이 왜 다를까요? 5m는 시야를 가리는 문제이고 10m는 사람이 걸어 나오거나 대형 차량이 들어오는 다리라서 더 넓게 잡습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사람이 나오는 곳은 10m, 시야를 막는 곳은 5m. 실무 팁 드립니다. 소화전은 눈에 잘 안 띄는데 소방차 한 대를 막으면 과태료보다 큰일이 생깁니다. 소화전 주변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많으니 그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4번째는 안전운행입니다.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공주거리, 2번 제동거리, 3번 정지거리, 4번 반응거리.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정지거리입니다.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입니다. 공주거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운전자가 위험하다, 브레이크 밟아야겠다라고 판단한 순간부터 실제로 발이 브레이크를 밟아 작동하기 시작할 때까지 차가 그냥 굴러간 거리를 말합니다. 피곤하거나 음주 상태면 반응이 늦어지니까 이 공주거리가 길어지겠죠.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해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가 제동거리고, 이 둘을 합친 전체가 정지거리입니다.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승용차보다 차간 거리를 훨씬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앞에서 과적을 하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바로 이 공식 안에 들어 있습니다. 15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긴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마찰열 때문에 브레이크가 과열되어서 제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수막 현상, 2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 3번 베이퍼럭 현상, 4번 페이드 현상.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 페이드 현상입니다. 비슷한 용어 4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페이드 현상은 브레이크 라이닝, 그러니까 마찰재가 과열되어서 제동력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베이퍼록은 브레이크액이 끓어서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고요. 수막 현상은 빗길에서 타이어가 물 위에 살짝 뜨는 현상. 스탠딩 웨이브는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로 고속 주행할 때 타이어가 물결처럼 변형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긴 내리막에서는 풋브레이크만 밟지 말고 기어를 저단으로 내려서 엔진 브레이크를 함께 쓰는 것. 시험에도 나오고 기사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16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스펀지처럼 푹신한 느낌이 든다면 가장 의심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타이어 공기압이 높다. 2번 브레이크액에 공기가 섞여 있다. 3번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 4번 배터리가 방전되었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브레이크는 유압으로 작동합니다. 액체는 눌러도 부피가 줄지 않아서 밟는 힘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기가 섞이면 공기가 먼저 눌립니다. 그래서 푹신한 느낌이 나고 정작 제동력은 약해집니다. 방금 배운 페이드는 열 때문에 마찰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유압계통 문제라 원인이 다릅니다. 같은 브레이크 고장이지만 원인이 다르니 시험에서 구분해서 물어봅니다. 실무팁 드립니다. 아침에 출발하기 전 정차 상태에서 페달을 두어 번 밟아 보십시오. 어제와 느낌이 다르면 그날은 정비소부터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밟았을 때 평소보다 훨씬 깊이 내려가면 브레이크액이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7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빗길에서 타이어가 물에 떠서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 이걸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속도를 줄이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2번 속도를 높여 빨리 통과한다. 3번 타이어 공기압을 최대한 낮춘다. 4번 브레이크를 강하게 자주 밟는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 속도를 줄이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막 현상은 속도가 빠를수록 타이어가 닳았을수록 공기압이 낮을수록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예방의 핵심은 감속 그리고 적정 공기압과 타이어 홈 깊이 관리입니다. 일단 수막 현상이 시작되면 핸들도 브레이크도 듣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타이어 마모 한계선인 홈 깊이 1.6mm까지 다른 타이어는 빗길에서 특히 위험하니 장마철 전에는 꼭 타이어를 확인하십시오. 지금까지 17문제를 풀었습니다. 법규 13문제를 끝냈고 안전운행에 들어와 4문제를 봤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헷갈리는 거는 나중에 해설만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어서 18번째 문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18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타이어가 고속으로 회전할 때 접지면이 물결처럼 일그러지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 이걸 예방하려면 공기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평소보다 10에서 20% 높인다. 2번 평소보다 10에서 20% 낮춘다. 3번 평소보다 50% 높인다. 4번 공기압과는 관계가 없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평소보다 10에서 20% 높여주셔야 합니다. 스탠딩 웨이브는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으로 달릴 때 생깁니다. 타이어가 계속 일그러지면서 열이 쌓이고 끝내 터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 전에는 공기압을 조금 높이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수막 현상에서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라고 했고 여기서는 높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수막은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가 물 위로 뜨기 쉬워서 적정을 지키라는 것이고 스탠딩 웨이브는 고속장거리라는 특수 상황이라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라는 겁니다. 앞에서 페이드 현상을 배웠습니다. 그건 브레이크가 열로 죽는 것이었고 스탠딩 웨이브는 타이어가 열로 죽는 것입니다. 둘 다 범위는 열입니다. 암기 팁은 공기압 모자라면 타이어가 물결친다. 19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야간에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보행자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현혹 현상, 2번 암순응, 3번 명순응, 4번 증발 현상.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 증발 현상입니다. 증발 현상은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과 내 차의 전조등 불빛이 겹치는 지점에 있는 보행자가 마치 증발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야간 횡단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서
대형차와 교차하는 순간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더 살펴야 합니다. 헷갈리는 용어도 정리해 드릴게요. 현혹 현상은 상대의 전조등 불빛에 눈이 부셔서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것이고, 암순응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눈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 적응하는 것이 명순응입니다. 20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물체를 보는 시력, 즉 움직이면서 보는 시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정지시력, 2번 야간시력, 3번 동체시력, 4번 암순응?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동체시력입니다. 동체시력은 속도가 올라갈수록 떨어집니다. 정지에서 보면 잘 보이던 표지판이 시속 80km로 달리면 흐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로할수록 더 떨어집니다. 방금 증발 현상을 배웠죠? 야간에 보행자가 사라져 보이는 그 현상입니다. 동체시력은 그 위험을 한 단계 더 키웁니다. 밤에 빠르게 달리면 시력은 2번 깎입니다. 실무 팁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건 브레이크 거리를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이 다시 보이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21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우회전할 때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지나가면서 생기는 궤적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내륜차, 2번 원심력, 3번 편경사, 4번 내륜차?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 내륜차입니다. 내륜차는 앞바퀴가 지나가는 자리보다 뒷바퀴가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현상입니다. 축간거리가 길수록 차이가 커지니 대형 화물차나 트레일러가 특히 심하죠. 그래서 우회전할 때 옆에 붙어있던 오토바이나 보행자가 뒷바퀴에 말려드는 사고가 납니다. 우측 후사경으로 뒷바퀴 궤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살짝 크게 돌아 나가야 합니다. 헷갈리는 용어도 정리합니다. 외륜차는 반대로 바깥쪽으로 벌어진 개념이고, 편경사는 커브에서 도로가 안쪽으로 기울어진 경사를 말합니다. 실무 팁은 우회전은 앞이 아니라 뒤를 본다입니다. 22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같은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2배로 올리면 차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몇 배가 될까요? 1번 그대로 1배, 2번 4배, 3번 2배, 4번 8배. 골라보세요. 정답은 4배입니다.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2배면 2 곱하기 2, 4배가 됩니다. 3배면 9배죠. 그리고 곡선 방향에는 반비례합니다. 커브가 급할수록 원심력은 더 커집니다. 짐을 실은 화물차는 무게중심이 높아 원심력에 훨씬 취약합니다. 승용차는 미끄러지고 끝날 커브에서 화물차는 옆으로 넘어집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화물차 전도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암기 팁은 이렇게 외우세요. 속도는 제곱으로 되돌아온다. 커브 앞에서는 진입 전에 미리 줄이고 커브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3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속도가 2배가 되면 제동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1번 4배가 된다. 2번 2배가 된다. 3번 3배가 된다. 4번 그대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 4배입니다. 제동거리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방금 원심력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배웠는데 제동거리도 같은 구조입니다. 속도를 2배로 올리면 위험은 4배가 됩니다. 시험에서 이 둘을 섞어서 내기 때문에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2개라고 묶어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화물차 특유의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짐을 실으면 무거워져서 같은 속도에서도 제동거리가 더 늘어납니다. 빈 차로 익힌 감각을 만차에 그대로 쓰면 부족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속도는 2배, 위험은 4배. 실무 팁 드립니다. 짐을 가득 실은 날은 평소보다 한 템포 먼저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십시오. 24번째도 안전운행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는데 황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정지선을 지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교차로 안에서 정지한다. 2번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간다. 3번 후진해서 정지선 뒤로 물러난다. 4번 그 자리에 정차하고 신호를 기다린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황색 신호를 멈추라는 신호로만 아시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는 교차로를 비우라는 신호입니다. 이미 정지선을 넘었다면 멈추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화물차가 서 있으면 측면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에서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에 제동거리를 더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화물차는 무거워서 제동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판단은 정지선 앞에서
미리 끝내야 합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교차로가 보이면 신호가 초록일 때부터 이미 발을 가속 페달에서 떼어 두십시오. 바뀐 뒤에 고민을 시작하면 그 시간만큼 차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25번째 전반부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로 주행 중일 때 권장되는 안전거리는 얼마일까요? 1번 40m, 2번 120m, 3번 80m, 4번 60m.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80m입니다. 계산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속도계 숫자를 그대로 미터로 읽으시면 됩니다. 80으로 달리면은 80m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속도계 숫자에서 15를 뺍니다. 50으로 달리면 35m입니다. 오늘 첫 안전운행 문제에서 정직거리는 공주거리에 제동거리를 더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안전거리는 그 정직거리보다 넉넉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차가 갑자기 서도 여유가 남습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고속도로는 속도 그대로, 일반 도로는 15를 뺍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앞차가 다리기둥 같은 고정물을 지날 때부터 세워서 3초가 지나야 그 지점에 도달하면 대체로 안전합니다. 26번째는 화물치급입니다. 화물을 적재할 때의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거운 화물을 이쪽에 쌓는다. 2번 무거운 화물을 아래쪽 중심부에 쌓는다. 3번 무게중심이 높아지도록 쌓는다. 4번 한쪽으로 치우치게 쌓아서 상하차를 빠르게 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그리고 중심부에 쌓아야 합니다. 적재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무거운 것은 아래, 가벼운 것은 위입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낮게 차량 가운데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높거나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커브를 돌 때 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전도 위험이 커지고, 급제동할 때 화물이 앞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편에서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배웠는데, 무게중심이 높으면 그 힘에 훨씬 약해집니다. 특히 탑차나 윙바디처럼 적재함이 높은 차량은 무게중심 관리가 안전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7번째도 화물치급입니다. 적재함에 화물을 실을 때 좌우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커질까요? 1번 연비가 나빠진다. 2번 타이어 소음이 커진다. 3번 적재함 도장이 벗겨진다. 4번 곡선 구간에서 전도 위험이 커진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곡선 구간에서 바깥으로 밀리는 힘이 이미 작용하는데,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넘어가는 지점이 훨씬 빨리 옵니다. 암기 팁입니다. 무겁게는 아래로, 고르게는 좌우로. 방금 무거운 것을 아래에 싣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만 신경 쓰다가 좌우를 놓치면 절반만 지킨 겁니다. 위아래와 좌우 두 방향을 다 봐야 합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짐을 다 싣고 나서 적재함 뒤에서 정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좌우 높이가 눈에 띄게 다르면 그건 무게도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28번째도 화물치급입니다. 무거운 화물을 손으로 들어올릴 때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1번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편 채 다리 힘으로 든다. 5번 허리를 굽혀 허리 힘으로 빠르게 든다. 3번 팔을 쭉 뻗어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든다. 4번 한 손으로 들고 반동을 이용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편 채 다리 힘으로 들어야 합니다. 핵심은 허리가 아니라 다리 힘입니다. 화물에 몸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무릎을 굽혀 앉은 다음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다리 힘으로 일어서면서 드는 겁니다. 허리를 굽혀서 들면은 허리뼈, 요추의 하중이 집중돼서 부상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실무 팁 하나. 같은 무게라도 화물을 몸에 붙일수록 가볍게 느껴지고 몸에서 멀어질수록 허리에 걸리는 부담은 몇 배로 커집니다. 시험 점수도 챙기고 기사님 허리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9번째도 화물치급입니다. 무거운 화물을 사람이 들고 방향을 바꿀 때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허리를 비틀어 상체만 돌린다. 2번 화물을 든 채로 몸을 튕겨 회전한다. 3번 발을 움직여 몸 전체를 돌린다. 4번 한쪽 어깨로 화물을 밀어 방향을 바꾼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발을 옮겨 몸 전체를 돌려야 합니다.
허리 비틀기가 현장에서 허리를 망가뜨리는 1순위입니다. 짐을 든 상태에서 상체만 돌리면 척추 디스크에 비틀림 힘이 그대로 걸립니다. 무거울수록 더 위험합니다. 굽히기만 하거나 비틀기만 하면 몸이 견디는데 두 개가 동시에 오면 디스크가 밀려 나옵니다. 방금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편 채 다리 힘으로 든다고 배웠는데 들 때는 다리, 돌 때는 발입니다. 허리는 어느 쪽에서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암기 팁은 들 때도 다리, 돌 때도 발. 실무 팁 드립니다. 아프고 나서 조심하면 늦습니다. 요통은 한 번 오면 평생 갑니다. 30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적재한 화물의 결박, 그러니까 로프나 벨트로 고정한 상태를 점검하는 시기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출발 전에만 점검한다. 2번 도착 후에만 점검한다. 3번 출발 전과 운행 중에 수시로 점검한다. 4번 화물을 실을 때만 점검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출발 전에 그리고 운행 중에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박 점검은 출발 전이 기본이고 운행 중에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중에 진동과 급제동 때문에 로프가 조금씩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번 정차해 다시 조여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30분 주행 중에 화물이 가장 많이 자리를 잡습니다. 출발할 때 팽팽했던 벨트가 30분 뒤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헐거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처벌은 물론이고 뒤따르는 차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휴게소에 정차할 때마다 차량을 한 바퀴 돌면서 결박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31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운행 중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출발 전에 결박을 했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1번 결박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2번 결박했으면 책임이 없다. 3번 화주에게 책임이 넘어간다. 4번 도로관리청이 책임진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결박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묶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결박 점검을 출발 전과 운행 중 수시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종합보험에 들어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화물이 떨어지면 보험으로 못 막습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첫 휴게소에서 한 번 더 조이십시오. 그 헐거워진 만큼이 도로에 떨어질 확률입니다. 32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팔레트에 쌓은 화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번 위쪽에 무거운 화물을 올려 눌러준다. 2번 화물 사이 간격을 넓게 벌려 쌓는다. 3번 한쪽으로 몰아 쌓아 무게중심을 만든다. 4번 밴드나 스트레치 필름으로 결속하고 어그쌓기를 한다. 꼭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밴드나 필름으로 묶고 벽돌 쌓듯 어그쌓기를 해야 합니다. 어그쌓기는 층마다 방향을 바꿔 서로 물리게 쌓는 방식입니다. 똑바로만 쌓으면 옆으로 미는 힘에 그대로 무너집니다. 여기에 밴드나 스트레치 필름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주면 붕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앞에서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중심부라고 배웠습니다. 그 원칙 위에 어그쌓기와 결속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기 팁은 어그쌓고 묶는다. 33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포장 화물의 취급 표지 중에서 우산 모양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깨지기 쉬우니 주의. 2번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 3번 위쪽으로 세워서 운반. 4번 무게중심 위치 표시.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표시입니다. 우산 그림은 물에 젖으면 안 된다는 방수 표시입니다. 비 오는 날 상하차 할 때는 덮개를 씌우고 적재한 바닥에 물기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표지도 함께 외워두세요. 유리장 그림은 깨지기 쉬움, 화살표 2개는 위쪽 방향 표시입니다. 참고로 이런 취급주의 그림과 문자를 통틀어 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림만 봐도 취급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34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다음 중 포장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내용물을 지키는 보호성. 2번 무게를 줄여주는 감량성. 3번 내용물을 알려주는 표시성. 4번 다루기 쉽게 해주는 편리성.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 감량성입니다. 포장은 무게를 줄여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장재가 더해지면 무게는 늘어나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포장의 기능은 이렇게 묶으세요. 보호성, 표시성, 상품성, 편리성, 효율성, 판매 촉진성입니다. 암기 팁은 지키고, 알리고, 팔리고, 편하게입니다. 방금 배운 우산 모양 화인,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표시였죠. 그 화인이 바로 포장의 표시성 기능이 구현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34문제를 풀었습니다. 법규와 안전운행을 모두 마쳤고 화물 취급도 9문제를 봤습니다. 이제 16문제가 남았습니다. 남은 문제는 화물 취급 마무리와 운송 서비스입니다. 짐을 싣고 고객을 만나는 기사님이 매일 하시게 될 일입니다. 이어서 35번째 문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35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전에 차량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뒤 고인목을 받친다. 2번 시동을 켜둔 채 기어만 중립에 둔다. 3번 경사면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대기한다. 4번 빠른 작업을 위해 주차 브레이크는 풀어둔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고인목을 받쳐야 합니다. 상하차 중 차가 밀리는 사고는 흔합니다. 지게차가 파레트를 밀어넣는 순간 차가 밀리거나 경사진 창고 앞마당에서 스르륵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적재함과 벽 사이에 끼이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순서대로 하세요. 암기팁은 끄고 채우고 받친다. 시동 끄고 주차 브레이크 채우고 고인목 받친다. 특히 경사지에서는 고인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6번째도 화물 취급입니다. 금수성 물질에 화재가 났을 때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소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마른 모래를 덮는다. 2번 물을 뿌린다. 3번 팽창지석을 덮는다. 4번 소화 분말을 사용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이 물질만큼은 정반대입니다. 이름부터가 답입니다. 금할 금에 물수, 물을 금한다는 뜻입니다. 물과 만나면 열이 나거나 불붙기 쉬운 가스가 나옵니다. 끓려고 뿌린 물이 오히려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모래나 팽창지석처럼 물기 없는 것으로 덮어서 공기를 끄습니다. 암기팁 드립니다. 물을 금하는 물질에 물을 뿌리면 불이 커집니다. 신고하실 때 금수성 물질이라고 먼저 말씀하셔야 소방대가 물을 안 씁니다. 37번째 화물 취급 마지막입니다. 탱크로리로 액체를 운송할 때 출렁임으로 인한 위험이 가장 큰 상태는 언제일까요? 1번 탱크를 가득 채웠을 때, 2번 탱크를 완전히 비웠을 때, 3번 탱크를 절반쯤 채웠을 때, 4번 적재량과는 관계가 없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절반쯤 채웠을 때입니다. 많이 실을수록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득 채우면 액체가 움직일 공간이 없어서 오히려 잠잠합니다. 비어있으면 움직일 것이 없습니다. 절반일 때가 움직일 액체도 있고 움직일 공간도 있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에서 액체 덩어리가 앞으로 밀려와 차를 한 번 더 밀어냅니다. 앞편에서 원심력을 배웠는데 액체는 그 힘이 시간차를 두고 옵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탱크로리에서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지 말고 2번에 나눠 밟으십시오. 첫 번째로 속도를 줄이고 액체가 한번 출렁이고 나면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화물 취급 12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목 운송 서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째는 운송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불만, 클레임을 응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회사 규정을 먼저 설명한다. 2번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정중히 사과한다. 3번 잘못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4번 책임 소재부터 따진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먼저 끝까지 듣고 정중히 사과하는 것입니다. 불만 응대의 첫 단추는 언제나 경청입니다. 고객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정중히 사과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순서입니다. 변명이나 반박부터 하면 작은 불만이 큰 민원으로 커집니다. 응대 순서를 묻는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외워두세요. 경청, 사과, 원인 확인, 해결책 제시,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이 5단계 순서 그대로입니다. 39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운송 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형태가 없는 무형성, 2번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성, 3번 제공 즉시 사라지는 소멸성, 4번 만들어 두고 보관할 수 있는 저장 가능성.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서비스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물건과 달리 형태가 없고 이것을 무형성이라고 합니다. 제공하는 순간 바로 소비되는 동시성, 남겨서 보관할 수 없는 소멸성도 서비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장 가능성은 서비스의 특성이 아닙니다. 오늘의 배송 응대를 창고에 쌓아뒀다가 내일 다시 쓸 수는 없다는 뜻이죠. 매 순간의 응대가 곧 서비스 품질입니다. 암기 팁은 서비스는 무동소, 무형성, 동시성, 소멸성입니다. 여기에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이질성까지 4가지가 세트로 출제됩니다. 40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운송 서비스 품질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1번 회사의 관리자, 2번 운송을 담당한 기사, 3번 서비스를 받은 고객, 4번 관할기관.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고객입니다. 이게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잘했다고 생각해도 고객이 불만이면 그 서비스는 실패입니다. 품질의 기준은 제공하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에 있습니다. 방금 운송 서비스의 특성으로 무형성, 동시성, 소멸성, 이질성을 배웠습니다. 이질성이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됩니다. 같은 배송이라도 고객마다 느끼는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자는 고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 팁은 품질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정한다. 41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전화가 걸려왔을 때 몇 번의 벨소리 안에 받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1번 벨이 8번 울리기 전, 2번 벨이 6번 울리기 전, 3번 벨이 10번 울리기 전, 4번 벨이 3번 울리기 전.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 벨이 3번 울리기 전입니다. 3번을 넘기면 고객은 기다렸다고 느낍니다. 만약 늦게 받았다면 반드시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를 먼저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는 고객이 먼저 끊은 뒤에 끊습니다. 암기 팁은 3번 안에 받고 나중에 끊는다. 42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가장 정중한 인사인 정중래의 상체 각도는 몇 도일까요? 1번 15도, 2번 30도, 3번 60도, 4번 45도.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 45도입니다. 인사는 3가지로 나뉩니다. 목례는 15도, 보통례는 30도, 정중례는 45도입니다. 각도가 커질수록 정중함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례는 엘리베이터에서 가볍게, 보통례는 고객을 맞이하거나 배웅할 때, 정중례는 사과나 감사를 표할 때 씁니다. 시험은 각도를 그대로 묻습니다. 15도, 30도, 45도 순서대로 외우세요. 실무 팁입니다. 배송 현장에서 각도를 재는 사람은 없지만 눈을 마주치고 한 박자 멈추는 인사와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는 고객이 정확히 구분합니다. 43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배송을 갔는데 고객이 부재 중입니다. 가장 올바른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문 앞에 그냥 두고 아무 표시 없이 떠난다. 2번 방문표에 방문 시각과 연락처, 재방문 안내를 적어 남긴다. 3번 옆집에 맡기고 별도 연락은 하지 않는다. 4번 다음날 다시 오되 오늘 방문 사실은 알리지 않는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방문표에 방문 시각과 연락처, 재방문 안내를 적어 남겨야 합니다. 부재중 처리의 핵심은 기록과 연락입니다. 언제 왔는지,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다시 언제 오는지, 이 3가지가 방문표에 들어가야 고객이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두고 가면 분실 시 책임 문제가 생기고 옆집에 맡기는 것도 동의 없이는 분쟁의 씨앗입니다. 실무 팁은 방문표를 남기고 가능하면 문자로도 한 번 더 알리는 것입니다. 44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화물을 인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수자의 직업, 2번 인수자의 서명 또는 확인, 3번 다음 배송지 주소, 4번 화물의 매입 가격.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 인수자의 서명 또는 확인입니다. 인계는 물건을 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비대면 배송이 늘면서 서명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문번호가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두시면 확인 자료가 됩니다. 방금 부재중 방문표에 방문 시각과 연락처를 적는다고 배웠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기록이 남아야 분쟁이 없습니다. 파손이나 분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투는 지점은 대부분 하나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느냐입니다. 서명이든 사진이든 그 시점을 남겨두면 기사님이 책임질 구간이 명확해집니다. 45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배송이 늦어질 것 같을 때 고객에게 연락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1번 지연이 예상되는 즉시, 2번 약속 시간이 지난 뒤, 3번 고객이 먼저 물어볼 때, 4번 배송을 마친 뒤.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 지연이 예상되는 즉시입니다. 약속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는 연락은 통보입니다. 지나기 전에 하는 연락이 배려입니다. 같은 말인데 고객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 늦어지는 사유, 도착 예정 시간,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하십시오. 사유만 말하면 변명이 되고 도착 시간까지 말해야 고객이 자기 일정을 다시 짤 수 있습니다. 고객이 화를 내는 이유는 늦었다는 사실보다 언제 오는지 모르는 상태로 기다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을 해서 시간을 맞추려는 것은 사고 위험만 키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안전운행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46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1번 보험사에 전화한다. 2번 회사에 보고한다. 3번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한다. 4번 차량 파손 부위를 촬영한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즉시 정차해서 다친 사람부터 구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즉시 정차. 둘째, 부상자 구호. 필요하면 바로 119. 셋째, 경찰 신고. 넷째, 비상등과 안전삼각대로 2차 사고 방지. 그 다음에 보험사와 회사에 연락하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구호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나면 도주,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되어 아주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해야만 뺑소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다쳤는데 그냥 갔으면 성립합니다. 화물차는 차체가 커서 접촉해도 기사님은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닿았다 싶으면 반드시 세우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진 촬영이나 보험 접수는 사람부터 챙긴 다음의 일입니다. 47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상대 차량 운전자의 직업. 2번 사고가 일어난 곳. 3번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4번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신고할 내용은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그 정도, 그리고 그 밖의 조치사항입니다. 상대방의 직업은 경찰이 물어볼 일도 없고 기사님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방금 사고가 나면은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한다고 배웠는데 이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구호가 먼저이고 신고가 그 뒤입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어디서 몇 명이 무엇이 부서졌나, 이 세 가지가 신고의 뼈대입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신고할 때 화물차라는 것과 무엇을 싣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하십시오. 차종과 적재물에 따라 출동하는 인력이 달라집니다. 48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를 세웠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차 안에 앉아 보험사를 기다린다. 2번 차량 주변에서 수리를 시도한다. 3번 동승자와 함께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다. 4번 사진부터 여러 장 찍는다. 골라보세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죽는 상황이 이겁니다. 차는 이미 섰는데 사람이 차 아니나 차 옆에 있다가 뒷차에 당합니다. 뒤에서 오는 차는 시속 100km로 달려오고 세워진 차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사람이 먼저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신고입니다. 삼각대는 안전이 확보된 뒤에 놓습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사진은 대피한 자리에서 찍어도 충분합니다. 증거보다 목숨이 먼저입니다. 49번째도 운송 서비스입니다. 화물 인수증, 즉 화물 운송장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1번 광고 효과, 2번
운송 계약 내용과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 3번 차량 정비 이력 확인. 4번 연료비 정산.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화물운송장은 종이 한 장이지만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어디로 어떤 조건으로 보내는지가 적혀 있고 받은 사람의 확인까지 남습니다. 앞에서 인계할 때 서명이나 확인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그 서명이 남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고나 파손이 생겼을 때 다투는 지점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답도 이 서류에 있습니다. 실무 팁 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적어 두십시오. 포장이 이미 찢어져 있었다는 한 줄이 나중에 기사님을 지켜줍니다. 10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 증명은 어디에 게시해야 할까요? 1번, 지갑에 넣고 다니면 된다. 2번, 적재함 안쪽? 3번, 회사 사무실 벽. 4번,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 골라보세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차 밖에서 쉽게 보이도록 앞유리 오른쪽 위에 붙여두는 것이 규정입니다. 왜 밖에서 보이게 할까요? 화주와 단속 공무원이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표시가 아니라 남을 위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이 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암기 팁 드립니다. 자격증명은 앞유리 오른쪽 위, 밖에서 보이게. 실무 팁 드립니다. 차를 바꾸실 때 떼어서 옮기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단속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10문제 여기까지입니다. 법규 13문제, 안전운행 12문제, 화물 취급 12문제, 운송 서비스 13문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10문제를 한 번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헷갈렸던 문제만 해설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60점이 목표입니다. 오늘 들으신 것만 확실히 잡으셔도 합격권에 충분히 들어가십니다. 저희 하나로통운은 차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안내해드립니다. 자격증 취득부터 첫 운행까지 초보 기사님도 교육과 배차를 지원해드리니 궁금한 점은 대표번호 1811-1848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문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탄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로통운이었습니다.